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사상 단원 드디어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사회사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회사상을 이끄는 또 다른 이제 측면인 이상사회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그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제시한 이제 초승달 모양의 섬 유토피아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이상사회론 이 단원에서는 가장 또 비중 있게 다뤄지는 유토피아 내용을 이따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회사상 파트 첫 번째 단원이 되겠네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가장 훌륭한 사회에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되는 사회라면은 당연히 이런 모습은 갖춰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이 풍족하게 산다든지 뭐 싸움과 다툼이 없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한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사회의 모습과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상황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분명히 이상사회는 굉장히 그 훌륭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현실과 다를 수밖에 없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 문제를 다룰 때 개인적인 윤리에만 천착을 할 수가 없고,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회사상이라고 합니다. 사회체제 내지 사회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체계적인 사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모습이 바람직한지, 어떤 사회의 모습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사회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충 두루뭉술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사회사상이 되겠고요. 현재 사회가 이러이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좋습니다, 나쁩니다,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상적인 틀로서 사회계약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 평화, 세계시민주의 등등의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사상은 현실의 부조리가 개선된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정치사회사상이라고 하는데, 정치학, 폴리틱스라고 할 때 정치과학과 정치철학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수능 과목으로 치면은 뭐 정치 과목, 그리고 법 과목, 그리고 정치와 법이라고 이제 하죠. 옛날에는 뭐 법과 사회, 정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합쳐졌죠. 그리고 뭐 사회문화라든지 이런 과목에서 다루는 이제 그런 정치가 있는데, 그런 과목에서 말하는 정치는 뭐다? political science다. 정치 현상,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사실 탐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정치학 방법론, 비유정치, 뭐 정치 과정, 개인, 집단, 정당, 선거, 군부. 예를 들어 뭐 이제 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런 식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룬다는 것이죠. 국제 정치도 나오고요. 이 부분은 좀 겹치네요. 국제관계 이론. 자, 그다음에 정치 철학이 되겠는데, 자,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 정치 철학이다. 즉, 국가 및 정치에 관한 최고 이념. 우리 정치가 지금 이렇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정치 과학에서 이제 해명해 줄 부분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갑시다. 이게 좋은 겁니다라고 하는 방향성 제시가 바로 정치 철학이 되겠습니다. 좋은 법과 나쁜 법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정치인과 시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정의로운 건 뭐고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바람직한 국가는 무엇인가?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다룬다는 점. 그래서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사상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이상사회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생활하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면서 또 실제로 바라는 사회, 자, 원하는 사회의 모습 중에서 가장 훌륭한 형태를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현실을 또 바꾸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또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 뭔지,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바람직한 사회인지 그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실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방법을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이상사회론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회로 가자고 하는 그런 변혁의식,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양의 이상세론이 있어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할 거 없이 훌륭한 사회 모습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동양의 이상사회, 공자의 대동사회가 되겠습니다. 대동사회, 크게 같다. 자, 풍요롭고 화평한 세상을 얘기하네요. 큰 도가 행해지고, 자,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도라는 단어가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도가 사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한자는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길도라는 한자는 어느 사상에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맥락을 보셔야겠죠.
큰 도가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다스리게 하니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은 여생을 잘 마치게 하며 장년은 일자리가 있으며 어린이는 잘 양육되고 홀로 된 자와 병든 자도 모두 부양받는다. 남녀가 따로 직분이 있고 재화가 낭비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것을 결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모가 생기지 않고 도적과 난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상태를 대동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공자는 기본적으로 뭐라 했었나요? 인간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인 인을 실천하자. 인, 가장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인, 형제 자매에 대한 인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점차 넓게 사회로 확장해 나가자는 것이 공자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사회로 충분히 확장이 됐을 때, 완전히 확장이 됐을 때를 바로 대동사회라고 한다. 우리 부모님 먼저 챙기다가 결국엔 남의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처럼 챙기게 된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현명하고 유능하다면 누구나 등용된다라고 하는 부분. 신분적 차별 없는 사회라는 건 좀 애매한 표현인데 이거는 그냥 이제 신분 때문에 뭐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공자는 정명사상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군주나 그런 통치자 역할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적당히 들으시면 되겠고 사회적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자 군자는 뭔가요? 돈이 많아지는 것, 사회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고르게 분배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한다. 그리고 존비 친소를 초월한 도덕 공동체. 존비 친소. 우리 부모님 먼저 챙기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대동사회, 이상사회잖아요. 이상사회에서는 모두의 부모님, 모두의 형제, 모두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만 챙기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점, 도덕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성인이 선양제를 한다고 해요. 그 옛날에 전설상의 임금인 요임금이 순임금으로 이제 그 교체가 될 때 이게 어떻게 교체되는지 아십니까? 순임금은요 요임금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요임금이 나의 그 다음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찾으면서 가장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게 바로 순임금이었다. 자, 이게 공자의 대동사회가 그 소강사회란 단어랑 이제 또 비교가 되는데 이상사회는 대동사회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이상사회를 바로 이룰 수는 없으니까 소강사회라는 개념을 또 제시했다고 합니다. 대동보다는 못하지만 민심과 합의라는 태평성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존비 친소에 따른 사랑, 우리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형제를 먼저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로 출발해서 대동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군자가 세습을 합니다. 자, 주나라 이제 그 황제들은요, 천자들은 이제 덕이 있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적장들한테 줬단 말이죠. 물론 이것이 이상사회 측면에서 이제 가장 덕이 있고 가장 유능한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자 세습제를 쓰는 거죠. 최근에 중국에서는 자기들 사회가 이제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는 소강사회에 진입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로 진입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노자의 소국과민 되겠습니다. 자, 노자 나라의 규모가 작고 백성이 적은 사회 소국 과민이네요. 자, 인위적인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는 소박한 삶을 산다. 자, 모든 것을 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인위적인 가치관 있죠. 자, 유교에서 말하는 뭐 인이니 뭐 의니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연성과는 멀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 관점, 무위 자연의 관점에서 소박하고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본성에 부합한 삶을 살자. 백성들에게 자기 본성에 어긋나는 일을 억지로 막 이상한 거 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과 인위적인 제도 분별에 무관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 한번 볼게요.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다. 이게 바로 소국과민이란 말이죠. 자, 10가지 100가지 기계가 있으나 쓰이지 않도록 한다.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무겁게 여기도록 하여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제 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멀리 옮겨가지 않게 한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으며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펼칠 일이 없다. 백성들이 다시 노끈을 메어 쓰도록 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을 달게 여기며 그 옷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 거처를 편안히 여기며 그 풍속을 즐기게 한다. 또한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남의 나라가 보여요.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가 개 짖는 소리 들려도 백성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할 일이 없다라고 해주고 있네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소국가민의 사회는요, 자연과 이제 부합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문명이나 기기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고속철도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고 드론이 생기고 뭐 인공지능이 생기고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의 자연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에 얽매이거나 목매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스마트폰 당장 없어졌다고 해서 뭐야? 나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서양으로 넘어갑시다. 자, 서양의 이상사회로는 자, 첫 번째 플라톤의 철인 통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데아 국가죠. 플라톤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은 이 세계에 있는 것은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과 현상계, 현실 세계에 있는 것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이데아 세계는 뭔가요? 완벽한 세계. 현실 세계는 뭔가요? 불완전한 세계. 이데아 세계가 오리지널 원본이고요. 현실 세계가 오리지널을 따라한 따라쟁이 모방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인간, 이상적인 말, 이상적인 구름, 이상적인 학교, 이상적인 뭐 다 있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도 있겠죠? 바로 그게 뭐다? 철인이 다스리는 국가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한 국가가 올바른 나라로 여겨지는 것은 이 국가 안에 있는 성향이 다른 세 부류가 저마다 제일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 국가가 절제 있고 용기 있으며 지혜로운 나라인 것도 이들 세 부류가 처한 상태 때문이다. 철인이 국가 최고 지배자가 되어 세속적인 명예들을 저속하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 생각하는 한편, 올바른 것을 가장 중대하고 필요한 것으로 여겨 이를 받들고 증대하여서 자신들의 나라가 질서를 이룰 때에만 정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인간의 영혼에는요, 이성적인 부분, 기계의 부분, 그리고 욕구적인 부분이 있죠. 이것들을 각각 이성적인 부분이 잘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기계적인 부분이 잘 해가지고 용기를 발휘하고, 욕구적인 부분을 잘 통제해가지고 절제를 발휘하는 이런 영혼의 조화,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도 뭐다? 국가에게도요, 이성적인 부분, 기계의 부분, 욕구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다? 통치자, 수호자, 군인, 생산자.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하고요. 수호자, 군인들은 용기의 덕을 발휘하고요.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발휘하는 건데, 참고로 이 절제라는 것은 생산자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수호자랑 통치자도 발휘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플라톤 수업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참고하셔도 좋고요. 절제는 뭔가요?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지배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 영혼에 있어서 우월한 부분인 이성이 기계와 욕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게 절제고요. 국가로 치면요, 가장 우월한 부분인 통치자가 수호자와 생산자를 다스리도록 질서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생산자가 나 통치자 말 안 들을 건데요, 수호자가 내가 생산자 할 건데요, 통치자가 아니요, 제가 생산자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침범하면 그건 절제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뭐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플라톤의 철인 통치, 이데아 국가는요, 영혼의 각 부분처럼 국가의 각 부분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그게 바로 정의로운 상태다. 정의롭기 때문에 곧 행복이고요. 행복은 곧 건강이자 아름다움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일에 충실한 게 정의롭다.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몇 가지 얘기가 더 있었죠. 통치자 집단은 사유재산이 없고요. 내 집도 없고요. 보물, 내 소유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공동생활, 공동식사, 그리고 심지어 내 배우자, 내 자식이 없어요. 내 배우자, 내 자식이 있고 내 사유재산이 있으면요, 내 걸 챙기려고 국가 일을 등한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통치자 집단만큼은 사유재산, 네 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양육을 하죠. 심지어 공동 생산. 자, 그리고 이런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들은 뭐다?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그 역할로 가야 돼요. 통치자의 자질을 타고난 사람은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고 통치자 해야 되고요. 군인에 맞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태어난 사람은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군인 해야 되고요. 생산자에 맞게 태어난 사람들은 또 농사 잘하는 사람들은 농사, 어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부, 옷 잘 만드는 사람들은 옷 만들고, 이런 식으로 타고난 것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생산자의 자식이 꼭 생산자의 자질을 타고났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본인 타고난 거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구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사유재산 금지, 공동생활, 처자 공유, 철저한 능력주의, 부모가 누구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물론 고상한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러니까 순수한 통치자들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통치자들끼리 그 자식을 낳게끔 유도하고요. 군인끼리 자식을 낳게끔 유도하는 그런 장치를 얘기는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급에서 다른 자질이 태어났다? 그럼 개인적으로 타고난 자질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국가 계획에 의한 공동 생산 및 양육이다.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체계를 제시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음악 교육, 체육 교육 이런 거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성적인 교육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이성적인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통치자 되는 겁니다. 철인 통치. 계층의 이동 가능성은 뭐냐면은 이제 부모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얘기 그거예요. 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경우에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세 부분이 각자 자기 일을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성, 기계, 욕망이라는 영혼의 세 부분 모두가 다른 부분의 역할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음계의 세 음정처럼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인간 되는 것이다. 한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도 성향이 다른 세 계급의 사람들 모두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히 수행했을 때이며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간섭하고 침범하고 내가 저거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곤란한 겁니다. 플라톤의 이상사회는요 개인의 그런 선택, 내 직업적인 선택 이런 거 없어요. 타고난 자질에 따라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렇게 계획하는 대로. 자, 그러고 보니 이제 우리가 꾼 꿈이 완전히 실현되었네. 올바름, 이것의 기원을 찾고 그 윤곽을 잡으려던 꿈 말이야. 글라우콘, 올바름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따르면 재화공은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은 결코 하지 않아야 하네. 목공이나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올바름이 그런 것이긴 하네. 하지만 그것은 외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내적으로 참된 자신을 만들고 참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 자기 영혼 속의 각 부분이 남의 일을 하거나 참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말이야. 그것은 마치 음계의 세 음정, 즉 높은 음과 중간 음과 낮은 음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네. 마치 그 음악에 비유해가지고 오케스트라 같은 거 있잖아요. 하모니 아십니까? 하모니? 하르모니아. 이게 뭐냐면요. 아무렇게나 소리를 내면은 악기들이 서로 아무렇게나 소리 내면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맞게 소리 내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진로를 선택할 때도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나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플라톤은 잘하는 걸 해라라고 할 거예요. 타고난 재능에 맞게.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하나이면서도 다른 부분들을 결합시켜 이 사람을 절제 있고 조화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나아가 그렇게 된 뒤에야 비로소 행동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다네. 이렇듯 전체를 관할하는 삶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올바르지 못함은 이와 달리 세 성향 사이의 일종의 내분과 참견과 간섭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 영혼 전체에 대한 일부의 모반도 있을 것이고 이때 모반이란 물론 복종하는 것이 어울리는 성향이 오히려 지배하려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가 통치자 일을 간섭하고 수호자, 군인이 통치자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부분이 혼란과 방황에 빠져든다면 이를 올바르지 못함이나 무절제 또는 비겁과 무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한마디로 나쁜 상태인 것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내신 정도 수준에서 내기는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제가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수능에서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동자 계급의 그런 지배를 얘기하잖아요. 플라톤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분명히 플라톤적인 아이디어에서 가져온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사회론이란 단원 자체를 만들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역시 바로 이 토마스 모어에게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 이 단원에서는 거의 메인으로 나올 만한 사상가가 바로 토마스 모어가 되겠습니다. 자, 런던 출생이고요. 1478년, 1535년 바로 이때쯤 사람이네요. 인문주의자, 이제 휴머니스트가 되겠네요. 에라스무스의 친분이 있겠네요. 에라스무스 혹은 에라스미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사람이 되겠고 정치가이자 대법관으로 활약했습니다. 헨리 8세가 원래 영국도 로마 카톨릭 국가였는데 헨리 8세가 정략 결혼을 해요. 이제
왕들의 결혼은요, 뭐 사랑해서 결혼 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게 다 정치적인 과정이에요. 그죠? 국가 간의 동맹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헨리 8세도 사람이고 사랑이 없고 하니까 안 되겠다. 다른 이제 또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보니까 이미 부인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하려고 보니 로마 카톨릭에서 기본적으로 이혼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이혼을 한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허락 안 해줍니다. 허락을 안 해줘? 이제 로마 카톨릭 우리 탈퇴. 우리 영국에 새로운 이제 기독교 한다라고 해가지고 영국 국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때 헨리 8세 이혼에 반대했다가 관직에서 물러나고요. 영국 국교회에 충성 맹세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처형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톨릭의 순교 성인으로 또 이제 또 기록이 되는 토마스 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로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서양윤리단원에서 봤었던 프랜시스 베이컨보다는 약간 앞쪽 이제 시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당시 영국 사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 생각이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난 책이 바로 뭐다? 유토피아다. 유토피아. 자, 없는 토포스 장소.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뭡니까? 어디에도 없는 곳이에요. 현실에 없습니다. 현실에는 없지만 이상적으로 가장 뛰어난 곳 바로 유토피아. 이상사회론의 대표작이 되겠고요. 이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상사회를 상징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거의 뭐 상식적인 뭐 관용 단어가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자, 비판적인 지식인으로서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엄격한 법률, 남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귀족들, 전쟁을 좋아하는 군주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봤고요. 자, 이 모습들을 왜 얘기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된 모습이 바로 뭐다? 이상사회다. 유토피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자, 클로즈, 자, 닫는 거잖아요. 인클로저. 땅을 영역을 쳐가지고 닫는 거예요. 권력층이 큰 이윤을 위해서 농지였던 곳을 양모 생산하는 목축지로 바꿉니다. 양을 키워가지고 털을 해가지고 이제 옷감으로 팔면 돈이 더 되네? 여기 농사하지 말고 이제 여기 양 키울 거니까 농민 하던 애들 다 나가. 인클로저. 문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곡물 생산 저하와 곡물 가격 폭등 등등 결국 민생을 어렵게 했어요. 권력층이 자기 돈 많이 벌려고 민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인클로저 운동과 사유재산제 딱 이게 둘레 딱 쳐가지고 여기 내 거니까 들어오지 마. 이게 사유재산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나라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도둑이 들끓는가? 그렇게 온순하고 먹이를 조금 먹던 양들이 요즘엔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사나워져 과장하여 말하면 인간들까지 잡아 먹어치우고 있다. 그것은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귀족과 신사, 성직자인 수도 원장까지도 백성들의 경작지를 빼앗아 온통 목장 울타리로 둘러싸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사회 바로 뭐다? 유토피아다. 어디에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땅,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소유와 생산에서의 완전한 평등, 소유도 평등, 생산도 평등, 사유재산제에 대한 비판을 암시하고 있어요. 당연히 도덕적인 사회가 되겠죠? 그리고 여유로운 사회 봅시다. 초승달 모양의 섬 유토피아에서는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시설, 법률을 가진 54개의 마을이 있다. 그곳의 시민들에게는 빈곤도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다. 이 성의 성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 노동에 종사한다.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제한되고 8시간 잠자고 남은 시간은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에 사용된다. 집집마다 열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절대로 없다. 왜냐면 집안에 들어간들 어느 개인의 소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의 시민들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 집을 교환한다. 자, 여기 아주 이 지문이 유토피아 지문으로 전형적으로 나오는데 뭐 키워드 가득이죠. 자, 당연히 이상사회니까 가난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치를 부리거나 낭비하지도 않아요. 왜? 애초에 사유재산제도를 비판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남의 걸 질투할 것도 없어요. 집도 10년마다 제비 뽑아서 교환해요. 되게 좋네요. 저도 10년마다 제비 뽑아서 집을 교환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해보는 전세 세입자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 집집마다 열쇠를 뭐 채우지도 않는다. 이거 대동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뭐다, 니 거 내 거가 없으니까 훔쳐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6시간만 일하고요. 이제 여러분 학교로 치면 이제 6교시까지만 하고 집에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다, 학원 가는 게 아니라 완전 노는 거예요. 정신적 오락, 연구, 여가 생활을 강조하죠. 8시간 자고
전 4시간 자는데 정말 부럽네요. 유토피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모두가 노동을 평등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인클로저 운동 떠올리시면 됩니다. 사유재산제가 문제를 촉발했기 때문에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최소한의 노동을 통해서 자 노동을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일하면 되는데 인간들은 사유재산제도 때문에 자기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허영심 뭐 질투 이런 거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걷어내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최소한만 일하고 남는 시간은 뭔가요? 정신적 자유, 문화생활 누리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유토피아에서는 덕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며 누구나 풍족하게 산다. 그래서 나는 사유재산제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재화의 공정한 분배는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람들의 생업 또한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오늘날 그 일반적으로 전 세계는 자본주의가 이제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 자본주의의 기본은 사유재산제도거든요. 네 거 내 거의 구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상가들이 사유재산제가 인류를 불행에 빠뜨렸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과연 사유재산제도를 언젠가 폐지할 수 있을 것인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그 말이 이상사를 뜻하는 말인데 반대로 디스토피아라는 말도 있거든요. 반대 뜻이죠. 나쁜 장소란 뜻. 존 스튜어트 밀이 의회 연설을 할 때 그리스어를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썼다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디스토피아라는 말도 유토피아랑 반대돼가지고 많이 작품에서 쓰이는 말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뭐 예를 들어 매트릭스, 로보캅 그리고 헉슬리의 이제 멋진 신세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죠. 이제 여러 가지 또 굉장히 많은 작품들에서 이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뭐 좀 확대해서 말하면은 뭐 인터스텔라 같은 작품도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그죠? 절망적인 사회.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런 사회를 얘기하면서 뭐 아니면 뭐 1984라든지 동물농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오웰 그런 작품 속의 설정을 통해서 현재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디스토피아 작품들이 되게 재밌고 이제 훌륭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많이 보세요. 넘어갑시다. 자,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되겠습니다. 자, 깔 마르크스는요, 당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이제 활성화되던 시기에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공산사회를 제시합니다. 커뮤니즘. 사유재산과 계급이 소멸하고 뭐예요? 뭐가 문제죠? 사유재산 네 거 내 거를 나누고 네 거 내 거를 나누다 보니까 부자와 빈자가 나뉘게 되고요. 부자와 빈자가 자유 경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부자가 이기겠죠. 빈자, 노동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노동력 제공하면서 착취당하는 겁니다.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 그런 사유재산도 없어져야 되고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 나누는 그런 계급 구도도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만일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반드시 계급으로 한데 뭉쳐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고 또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 관계를 폭력적으로 폐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 생산 관계와 아울러 계급적 대립의 존재 조건과 모든 계급을 폐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자, 노동자들이 폭력을 용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본가들이 그냥 뭐 내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폭력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지배하고 마지막엔 결국에 노동자들의 지배까지도 없애버리는 완전 평등의 사회를 또 추구하는 바로 마르크스가 되겠네요. 마르크스가 좋아하는 것보다 평등, 경제적인 안정과 생산력 발달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봅시다. 개인은 타인과의 공동관계에서 비로소 그의 자질을 다방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 공동관계, 개인주의 아닙니다. 힘을 합치고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격적 자유가 가능해진다. 자본주의는 뭡니까? 개인의 노동이 파편화되고 노동자들은 그저 따로따로 살게 되고 인격적 자유가 없다는 것이고 노동의 그런 부속품, 그냥 기계의 그냥 하나의 그런 나사, 톱니바퀴에 불과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 그러나 지금까지 형성된 국가라는 공상적 공동체는 언제나 다른 계급에 대립하는 한 계급의 결합이었으며 피지배 계급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족쇄였다.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뭐다? 국가다. 각 개인들은 참되고 현실적인 공동체 속에서 지배 계급에 맞선 결사를 통해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를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고 혁명을 통해서 사유재산도 없애고 계급도 없애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생산력의 고도화거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원시 사회 그 막 수렵 채집하고 이런 사회에서 뭐 공산 사회 되겠습니까? 아니요. 과학과 기술이 충분히 발달해서 생산력이 충분히 확충이 됐을 때 그 정도 넉넉한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충분히 무르익어야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사회로서의 공산사회가 가능하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점점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발달에 의해서, 기계의 발달에 의해서 인간의 노동이 기계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생산 수단인 기계,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만 떼돈을 벌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다 공동 소유해서 다 같이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등사회, 생산수단의 공유, 비인간화, 인간 소외 이런 것들을 극복하자. 자, 생산수단은 누구 거? 모두의 거. 평등사회. 자, 인간답게 만들자 이런 얘기 해주고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마르크스 내용 따로 이제 수업으로 정리해 놨거든요. 그거 이제 그때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프랜시스 베이컨 이 사람 뭐죠? 이제 신기관 썼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요, 뉴 아틀란티스라는 걸 또 제시하는데, 아틀란티스가 뭐냐면은 그 플라톤이 말했던 말이 있는데, 옛날에 자, 플라톤 기준으로도 옛날에 엄청난 국가가 있었다. 그 이름이 바로 아틀란티스다라고 했던 상상의 국가에 가까운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뉴 아틀란티스다. 새로운 이상 국가를 뉴 아틀란티스라고 제시해주고 있네요. 벤살렘 섬의 이상 사회다. 자, 봅시다. 솔로몬 학술원에서는 신의 섭리와 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 연구하고 사물에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여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다양한 곳에서 과학적 관찰과 실험을 하며 해수와 담수를 서로 전환하고 인공 눈과 비를 만들기도 한다. 식물 성장 촉진을 위한 배양도 제작, 품종 개량을 위한 접목 등 다양한 농업 실험을 한다. 또한 동물 해부와 교배, 복제 실험도 한다. 자, 발달한 과학 기술을 통해 농작물이나 축산물이 아주 풍부하게 생산되며 생활이 아주 편리해진다. 생활을 아주 편리하다?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바꾼다라고 봐야겠네요. 학술원 회원들은 화려한 복장과 금은으로 치장한 물건을 들고 다니며 청중들에게 많은 하사품을 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프랜시스 베이컨 뭐라 했나요? 인간의 정확한 인식을 방해하는 우상을 제거해서 제대로 된 관찰과 실험을 통해 경험을 축적해서 귀납법으로 제대로 된 과학 지식을 만들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 지식이 쌓여서 과학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런 사회가 뭐다? 뉴 아틀란티스다. 과학을 강조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사회를 지탱하는 새 기둥으로 기독교, 뭐 가부장적 가족제도, 솔로몬 전당을 제시했네요. 바로 이 솔로몬 전당이 뭐다?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 문명에 의한 풍요의 왕국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우리는 유유성의 체계와 운동을 모방한 거대한 건물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눈, 비, 우박 등을 인공적으로 내리게 하며 천둥과 번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먹고 나면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고기, 빵, 음료수도 개발하였습니다. 과학이 온갖 문제를 해결해 주네요. 기아 문제도 없고 뭐 온갖 문제들. 자, 이곳에서는 젖먹이나 모종에 대한 온갖 실험을 하고 있어. 그리하여 과수원에서 기술을 사용하여 나무나 꽃을 제철보다 빠르게 혹은 늦게 피도록 하고 또한 자연적인 상태보다 빨리 피든가 열매를 맺게 하고 있어. 또 기술에 의해 자연 그대로의 경우보다 훨씬 크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런 과일은 한층 크고 맛이 있는데 맛이며 향기며 색깔이며 모습이 천연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오. 그러한 것의 대부분은 의약품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어. 또 수류나 조류를 위한 여러 종류의 자연원이나 물도 있어. 그것을 만든 것은 관람이나 단순히 진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부나 실험을 하기 위해서요. 이와 같이 인간의 신체에 대한 어떠한 것이 작용되는가를 밝혀내고 있어. 자, 이를테면 생명에는 결여되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여러 부분이 못 쓰게 되든가 밖으로 나오든가 하더라도 그러한 생물류 중에서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 있는지를 실험하고 관찰하는 것이요.
또한 동물이나 그 밖의 약물들을 실험하고 있으며 내과용이나 외과용으로 사용하고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과학적인 내용, 뭐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농학이라든지 이제 농업과학, 온갖 과학들이 발전한 그런 시대가 되겠네요. 요 앞에 나온 내용들은 자, 여기 나온 내용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식물 품종 개량해가지고 더 크고 더 맛있고 더 당도가 높고 이런 내용들 하죠.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과일이나 곡물들 대부분은요, 야생 그대로의 상태랑은 이미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옥수수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전혀 달라요. 자, 그다음 존 롤즈의 또 이제 질서 정연한 사회 보도록 할 텐데, 여기 제목이 잘못돼 있죠. 존 롤즈의 질서 정연한 사회다.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리라는 것이다. 자, 이 존 롤즈가 그 원래 윤리학 사상 교과서에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사상가인데 메인 파트로 빠져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불만인데, 이 롤즈의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이상사회론에 집어넣고 평화 단원에 집어넣고 한다는 게 이게 과연 괜찮은 일인가? 저 개인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경쟁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솔직히 태어난 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데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병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지적인 능력 다 달라요. 자연적인 불평등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경쟁하는 것 괜찮냐? 그래서 우리가 사회 계약을 할 때 엄마 뱃속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날지 어떤 그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지 어떤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지를 모른다고 치고 이때 어떻게 사회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냐 공정하냐를 놓고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내 처지를 몰라요. 내가 유리한 입장인지 불리한 입장일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계약을 했을 때 이런 원칙을 채택할 것이다. 사람들이 채택할 정의의 원칙 첫 번째는 뭐다?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할당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모든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유의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념적으로 인간은 평등해요. 두 번째 것은 뭐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어서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은 가능한데 불평등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데 대신에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 최소 수혜자, 가장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불평등이다. 불평등 뭐 어쩔 수 없죠. 있긴 있는데 불평등으로 인해서 그런 벌어진 과실들을 이거를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배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마치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었는데 왜 그거를 국가가 가져가서 세금으로 가져가서 재분배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 배상 차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이건 뭐다?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 차등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나중에 우리 윤리학 사상의 메인 파트에서 빠졌지만 생활과 윤리로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롤즈의 사상을 따로 정리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사회체제의 측면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사회체제의 측면을 구분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대한 것은 기본적 자유들이 이런 자유들에 대한 목록으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정치적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인신의 자유,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 법의 지배, 이런 것들이 또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들 어디서 보장된다? 정의의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두 번째 원칙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은 뭐다?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명령 개통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조직들의 기획,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되도록 할 수가 있겠네요. 인간은 이념적으로 같아요. 자유로서 같은데
동시에 현실적인 차등이 있고 현실적인 차등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차등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또 뭐다? 공정한 기회균등. 모두에게 일단 열려 있어야겠죠. 직책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불평등 가능하지만 최대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정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토마소 캠파넬라 수능에서 설마 여기까지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일할 의무가 있고 일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며 또한 각자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도록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 20세 이상 남녀가 참여하여 공동체 문제를 토론하고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선거 참여하고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부여야 된다. 자, 모든 것이 공유, 필요한 것은 관리를 통해 배분. 비료 안 써도 돼요. 예전에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또 잔인하다고 해서 육식을 하지 않았고 식물도 감각과 생명이 있다고 봐서 함부로 먹지 않았다. 자연법칙에 따라 사는 것을 찬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캠파넬라의 태양의 도시. 자, 신정일치 사회예요. 신정일치,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배, 신의 지배가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공산제, 생산수단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적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니 거 내 거가 없어요. 공동소유, 처자 공유, 국가 계획에 의한 출생과 양육과 교육. 이거는 플라톤과 되게 비슷하네요.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연구 독서여가. 이건 이제 토마스 모어랑 비슷하네요. 국민개병제, 공동관리 선발 이런 내용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사회론은요, 역시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평등,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 경제적 평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도덕적 사회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 현실 사회 비판하는 기준, 분배 정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버트 오원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뉴 레나크 모델 등등을 통해서 그런 실험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또 이상사회가, 자, 잠시 종소리가 좀 섞였네요. 자, 양해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나온 이상사회로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사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데 이런 이상사회론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칼 포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상사회라는 것은, 자, 물론 이게 다 포퍼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현실에서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뭐 토마스 모어의 6시간 노동 뭐 그렇다 치고 뭐 집을 10년마다 바꾼다든지 아니면 플라톤이 말하는 뭐 처자 공유제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하기가 어렵죠. 또 하나 이상사론이 등장한 그 당시 시대 배경과 오늘날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포퍼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이상사회론은요, 독선과 극단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자신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책에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전체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이상사회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점진적 사회공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문 하나 볼게요. 열린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되고 개인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책임지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지도 모른다. 혹은 우리 모두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자세를 지켜나가야 된다. 자, 점진적이라는 것은요, 이상사회가 딱 이미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차츰 조금 더 나은 사회로 간다는 이런 의미예요. 애초에 유토피아적인 사회공학, 이상사회론이 뭡니까? 이거 이상주의적인 목표를 딱 정해놨습니다. 이걸 위해서 목표를 정해놨고 이걸 위해서 현실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무조건 맞으니까 너네 따라야 돼. 교조적이고요.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어땠나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막상 현실에서 공산주의하는 국가들은 공산당의 독재에 의해서 전체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말고 점진적인 사회공학이 필요하다. 어떠한 목표를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되는 대로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겁니다. 최선의 목표를 정해서 그걸 맞춰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최악의 문제점, 사회 문제점들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에 노력하라. 민주적인 사회를 통해서 이제 사회를 재구성해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우리는 마술적 사회나 부족 사회 혹은 집단적 사회를 닫힌 사회라 부르며 개개인이 개인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를 열린 사회라 부르고자 한다. 닫힌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 그대로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국가 유기체 이론이나 생물학적 이론은 상당한 범위에까지 닫힌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
유기체가 뭡니까? 유기체라는 건 일종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자, 유기체, 신체.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는 것은 하나의 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사회 구성원들이 마치 몸처럼 누구는 눈에 해당하고 누구는 심장에 해당하고 누구는 손톱에 해당하고 누구는 뭐 발에 해당하는 것이죠.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구성원들이 절반 정도 생물학적인 그런 유대에 의해 함께 묶여있는 사회이다. 이보다 마치 신체의 일부분 취급을 받는 것인데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긴 한데 어찌 보면은 정 안 되는 상황에선 버리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사회에는 사람들이 노동의 분업이나 상품의 교환과 같은 추상적인 관계에 의해서 상호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만져보고 냄새 맡고 바라보고 하는 구체적인 육체적 관계에 의해 맺어진 사회이다. 계급을 포함한 닫힌 사회의 제도는 신성 불가치만 금기이다. 닫힌 사회는요, 금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아니,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사회, 이런 정의로운 방식이, 이거 정의롭지 않고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뭔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사회는 무조건 이게 맞기 때문에 너희는 무조건 따라야 돼. 다른 얘기한다? 금지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다. 반대로 열린 사회는 뭐다? 이와 반대로 유기체적 특성이란 없는 추상적인 사회이다. 이 사회는 인간 상호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거의 없는 비인격적 사회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열린 사회에서는 친밀한 인간적 접촉을 거의 갖지 않거나 전혀 갖지 않고 익명과 고립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 불행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사회는 비록 추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추상적 사회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다.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이행이란 분명히 인류가 겪는 가장 심오한 혁명 중의 하나다. 닫힌 사회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이 이행은 참으로 철저하게 인식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뭐 굳이 수능 제시문으로 쓰일 것이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중요한 핵심 뭐냐면요. 닫힌 사회는 특정한 이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열린 사회는 특정한 이상을 상정하지 않고 지금 당면한 사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비판과 논리의 전복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한 방에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츰차츰 찾아가는 것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열린 사회에 대한 신념과 인간에 대한 신념, 평등과 정의에 대한 신념과 인간 이성에 대한 신념에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자는 소크라테스일 것이다. 그는 이 신념을 위해 죽었다. 소크라테스는 페리클레스처럼 아테네 민주주의의 지도자가 아니었으며 프로타고라스 같은 열린 사회의 이론가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아테네와 아테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비판가였다. 그러나 그는 참다운 평등주의자였고 진정한 개인주의자였다. 자, 칼포퍼 개인주의, 평등주의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강조한 사람이죠. 이런 점에서 이상사회론을 비판해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현재 사회의 통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정신을 보유했던 사람이 되겠네요. 물론 이제 미움받아서 죽긴 했지만은 자, 그렇게 이상사회론에 대한 비판까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았고요. 자, 이 내용들 이제 사회사상 관련된 문제에서는 한 파트를 당당히 차지할 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은 부분이죠. 놓치지 않고서 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